1월 28일 이제 곧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시장 예측을 보면 전년 대비 매출하고 수익이 모두 좀 줄었을 거라는 다소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헤드라인 숫자만 보면 좀 실망스러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테슬라도 이제 힘든가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숫자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흥미로운 세 개의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세 개의 이야기. 아주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숫자라는 껍질을 한번 벗겨내고요.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현재 압박을 받고 있는 핵심 사업, 자동차.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하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동력, 에너지 사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두가 의심과 기대를 동시에 보내는 궁극의 비전, 바로 소프트웨어. 이 세 가지 전혀 다른 사업이 어떻게 얽혀 돌아가는지, 다가올 실적 발표에서 뭘 봐야 진짜 흐름을 읽을 수 있는지 명확한 가이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시죠. 그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자동차 사업부터 시작해보죠. 예상되는 실적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기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 건가요? 핵심은요, 성장의 방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의 방식이요? 네, 지금까지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은 무조건 더 많이 파는, 그러니까 판매량 극대화에 거의 모든 걸 거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많이. 그런데 이제는 팔아서 얼마나 남기는가, 즉 수익성을 어떻게든 방어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치 막 전속력으로 달리던 선수가 이제 숨을 고르면서 페이스를 조절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거죠. 페이스 조절이라? 듣기에는 좋은데 보통 시장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갑자기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건가요? 두 가지 큰 흐름이 딱 맞물렸습니다. 첫 번째는 좀 일시적인 요인인데요. 네. 작년 말에 미국에서 $7,500짜리 세금 공제 혜택이 끝나기 전에 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확 몰렸어요. 막차 차라는 수요. 맞습니다. 이걸 선수요 효과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미래 수요를 땡겨 쓴 거죠. 그러니 이번 1분기는 그 여파로 판매량 증가세가 자연스럽게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건 뭐랄까, 연말 파티 후에 찾아온 일시적인 숙취 같은 건가요?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인이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 즉 가격 경쟁의 심화입니다. 이건 숙취가 아니라 이제 만성적인 체질 변화에 가깝죠. 특히 중국에서는 BYD 같은 현지 업체들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이랑 유럽에서도 기존 자동차 강자들이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예전처럼 가격 결정권을 마음대로 쥐고 있질 못하는 겁니다. 판매량을 유지하려면 계속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는 거죠. 수요는 둔화되는데 가격까지 내려야 한다니 이건 뭐 이익이 완전히 무너지는 구조 아닌가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 수준의 신호일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요, 판매 대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자동차 부문 총이익률, 영어로는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죠. 아마 월가의 모든 분석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숫자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총이익률이요? 이게 회계 용어라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 지표인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간 순수한 원가를 빼고 얼마가 남았나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순수 원가만 빼고? 네, 마케팅 비용이나 연구 개발비 같은 다른 비용은 다 빼기 전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제조 능력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익성 지표라고 할 수 있죠. 한때 테슬라 이익률이 엄청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한때는 이 수치가 25%를 훌쩍 넘으면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정말 꿈도 못 꿀 수익성을 자랑했는데 최근에는 17%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와, 많이 내려왔네요. 그렇다면 이번 발표에서 이 이익률이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관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에 0.5에서 1%포인트 정도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자체보다 방향성입니다. 만약 이 하락세가 멈추고 바닥을 다지는 신호, 즉 이제 더는 나빠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판매량 감소는 어느 정도 용서박을 수 있어요.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만 줘도. 그렇죠. 하지만 이익률 하락이 계속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사업은 당분간 좀 힘든 싸움이 예상되네요. 그런데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의외의 부분에서 엄청난 성장이 보이던데 이게 바로 에너지 사업 이야기 맞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모두가 자동차만 쳐다볼 때 뒤에서 조용히 거인이 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네. 현재 테슬라의 사업 부문 중에 가장 유망하고 확실한 단기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생성 및 저장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중심에 메가팩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메가팩. 이름부터가 뭔가 거대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고 이걸 누가 그렇게 많이 사는 건가요?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보는 거대한 화물 컨테이너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컨테이너 하나가 통째로 거대한 배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가정용이 아니고요. 발전소나 초대형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 쓰는 산업용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입니다. 산업용 에너지 저장 장치라. 근데 이 기술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시대의 흐름이 보입니다. 첫째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서 전력망이 불안정해졌어요. 아, 그렇죠.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널뛰니까. 맞습니다. 해가 없거나 바람이 불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에너지를 저장해 둘 곳이 반드시 필요해진 거죠. 그리고 둘째는 더 흥미로운데요. 네. 바로 AI 혁명 때문입니다. AI요? 네, 챗 GPT 같은 거대 AI 모델을 돌리는 데이터 센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를 쓰거든요. 근데 단 1초의 정전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 메가팩은 필수적인 보험인 셈이죠. 와, 정말 흥미로운 연결점이네요. AI 붐을 일으키는 바로 그 기술이 역설적으로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에 거대한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단순히 성장성만 좋은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요?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바로 에너지 사업부의 총 이익률이요. 변동성이 크고 압박받는 자동차 사업부의 이익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자동차보다 에너지 사업이 더 돈을 잘 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이익률이 지금 10% 중후반에서 고전하는 동안에요. 에너지 부문은 안정적으로 20% 중후반대의 높은 이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안정적인 B2B 계약을 기반으로 하니까 수요 예측이 쉽고요. 생산 공정도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효율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테슬라의 상황을 일종의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적이고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사업에서 이익이 줄어드는 걸 안정적이고 고수익인 에너지 사업으로 메워주는 구조. 우리가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 보는 시각 자체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월가의 강세론자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테슬라의 본질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미션을 가진 에너지 회사라는 거죠. 자동차는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이라는 시각입니다. 좋습니다. 압박받는 현재, 즉 자동차와 유망한 성장 동력인 에너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엄청난 기업 가치를 설명하려면 이 두 가지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모두가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비전, 바로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FSD는 테슬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까다롭고 또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현실과 미래의 비전이 가장 크게 충돌하는 지점이죠. 네. 월스트리트가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어떻게 보는지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한 분석가가 테슬라 차 한 대를 파는 건 하드웨어를 파는 게 아니라 바퀴 달린 아이폰을 파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바퀴 달린 아이폰이요? 네, 진짜 돈은 아이폰 기기 자체가 아니라 앱스토어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테슬라에게 FSD는 바로 그 앱스토어인 셈이죠. 아, 한번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추가 사용자를 확보하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잖아요. 따라서 유료 구독자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그 구독료는 거의 100% 이익으로 잡힙니다. 자동차 한 대 더 파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 구조죠. 장기적으로 회사의 주당 순이익, EPS를 폭발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겁니다. 그 비유는 정말 귀에 쏙 들어오네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잠재력 아닌가요?
솔직히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말은 몇 년째 곧 된다는 이야기만 무성했고요. 맞습니다. 규제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완성도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도 여전하고요. 현실은 어떤가요? 바로 그 냉정한 현실과 거대한 비전 사이의 간극 때문에 시장이 이번 발표에 목말라 하는 겁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미래의 모든 차가 자율주행을 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약속을 원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걸 원한다? 네, 아주 작더라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분기에 판매된 신차 중 FSD 옵션을 채택한 비율이 몇 %인가? 아, 채택률. 네. 그리고 기존 FSD 체험판 사용자 중에 유료 구독으로 전환한 비율이 지난 분기보다 올랐는가 같은 것들이죠. 현재로서는 그 숫자가 전체 실적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당장의 매출이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죠. 하지만 그 숫자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의미죠? 만약 채택률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그건 FSD라는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성장 신호만 보여줘도 월가의 분석가들은 자신의 장기 성장 모델에 수정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겁니다. FSD는 현재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기대감을 거래하는 영역이니까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다른 이야기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각기 다른 속도로 또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자동차, 에너지, 소프트웨어 사업. 이 복잡한 그림을 월가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한마디로 극심한 의견 대립 속의 조심스러운 낙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낙관론. 네, 물론 단기적인 자동차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낮추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해요. 단기적인 자동차 산업의 잡음은 무시하라.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에너지와 AI 소프트웨어에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시각이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파이퍼 샌들러 같은 곳은 최근 FSD의 기술적 진보를 정말로 인상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높게 샀고요. 네. 도이체방크나 RBC 캐피탈 같은 투자은행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사업과 AI가 가져올 파괴력을 강조하면서 $500라는 아주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와, $500. 네, 이들은 지금의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비관론자들은 꿈 같은 소리 집어치워라. 결국엔 마진 압박에 시달리는 자동차 회사일 뿐이다. 라고 맞서고 있고요. 투자자들이 이 거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헤드라인 숫자 너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신호, 딱 세 가지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판매의 질입니다. 판매의 질이요? 네, 단순히 몇 대를 팔았나가 아니라 어떻게 팔았나를 봐야 합니다. 평균 판매 단가, ASP가 유지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판매 대수는 늘었는데 이게 전부 저가 모델을 중국에서 할인해서 판 결과라면 좋은 신호가 아니죠. 그렇죠. 마치 레스토랑에 손님으로 가득 찼는데 다들 물만 마시고 있는 것과 같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알겠습니다. 판매의 양이 아닌 질. 두 번째는요? 둘째는 앞서 계속 강조했던 이익률의 방향성입니다. 자동차 부문의 총이익률 하락세가 드디어 바닥을 찍고 멈췄는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에너지 부문의 높은 이익률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하나가 무너질 때 다른 하나가 얼마나 잘 버텨주는지. 바로 그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무엇인가요? 마지막은 가이던스의 신뢰도입니다. 과거 실적보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 네, 2020년 생산계획, 새로운 기용 절감 방안, 그리고 FSD 같은 소프트웨어 수익화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청사진을 제시하는지가 향후 주가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잘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만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숫자를 시장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본다는 건 단순히 한 자동차 회사의 성적표를 확인하는 게 아니었네요. 오히려 각기 다른 성장 곡선을 그리는 세 개의 사업부가 서로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한편의 복합적인 드라마를 감상하는 것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고전적인 제조업인 자동차, 또 거대한 인프라 산업인 에너지, 그리고 미래 기술의 총아인 소프트웨어, 이 세 개의 전혀 다른 톱니바퀴가 서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갈지 그 상호작용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테슬라 분석의 핵심이죠. 네, 오늘 대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의 핵심 제품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비효율을 감소하더라도 새로운 영역으로 끊임없이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일까요? 테슬라의 이번 실적 발표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겁니다.